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조선비즈 누워서 연 2천만원 떠먹기 프로젝트 누이떠의 진행자 훈민아빠입니다. 오늘도 재테크의 기본인 주식 스터디를 톱스타급 게스트를 모시고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의도의 아이돌인 염블리,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지 영업팀 부장님을 모시고 필승 매매 방식부터 코로나 이후 유망업종, 추천 종목, 그리고 대통령 선거 관련주까지 두루두루 다룰 예정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염블리의 일상과 그가 사는 치열한 증권가 얘기까지 오늘 다 밝혀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모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오늘 연블리님께서 그 주식시장에서 10년 넘게 계시면서 이제 배운 것들을 구독자분들께 좀 전달 팍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모토가 쉽고 안전하게 누워서 이제 재테크로 연 2천만 원 떠먹기입니다. 국내 주식을 좀 비교적 쉽고 안전하게 하는 연부장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주식 투자를 다들 이제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모르는 거거든요. 모르는 쪽에 이제 누구 말만 듣고, 제가 하는 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사실 정답은 아니거든요. 누구도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 워런 버핏도 모르는 거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잘 아는 기업이라든가 자기가 공부했던 그런 기업들 위주로만 투자를 좀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에 노출되고 안전하지가 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것들을 좀 갖춰놓고, 우리가 회계사처럼 알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최근 5년 동안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했는지 아니면 이익은 나고 있는지 그 정도라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기초적으로 주식에 대한 지식을 먼저 얻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업도 내가 아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사실 그 엔터사들 주가 되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BTS를 좋아하면 하이브부터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내가 관심 있는 것부터 서서히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면 그렇게 또 어렵지가 않은데, 너무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다 보니까 어려움에 봉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아시는 거 위주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모르는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업종 그나마 안정성이 높으면서 진짜 파고들 만한 업종을 추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일 핫한 게 뭐 나스닥도 그렇지만 IT가 너무 좀 핫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뭐 전기차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많은 분들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가장 이제 쉬운 건 뭐냐면은 그냥 우리가 매일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오히려 쉽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드라마 제작사 같은 거, 드라마 한국에서 나온 이제 드라마 중에 뭐 빈센조 같은 드라마는 송중기 씨가 주연을 했는데, 뭐 내가 송중기도 좋아하고 드라마에 푹 빠져 있으면 그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죠. 왜 이렇게 이 드라마가 인기가 있을까? 그러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어느 그룹에서 만들었네? 이게 보니까 넷플릭스에도 방영이 됐네?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일본에서 1등까지 한 거예요, 시청률이. 그러면 이거 생각보다 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고 또 넷플릭스가 이걸 사갈 정도고, 그런 것들까지 우리가 조사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이 가능한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좋은데, 그것들은 뭐 너무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지 마시고 내가 평소에 그냥 접하는 것들에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카카오가 요새 주가가 정말 불을 뿜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카카오를 매일 쓰시면서도 기업 분석도 사실 잘 안 해보세요. 카카오 선물하기 좋다고 하면서 막상 주식은 공부도 안 하시고 다른 엉뚱한 걸 하시고, 가장 좋은 거는 내가 매일 써보는 것들 중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저는 뭐 주식 투자에 좀 가장 좀 기초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천 섹터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뷰부터 좀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사실 좀 정체된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오르긴 올랐지만 삼성전자가 주가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증시가 되게 답답해 보입니다. 사실은 이번에도 사상 최고치를 넘었지만 증시 분위기가 차분한 게 매일 조금씩 올라가거든요. 삼성전자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순환매가 도니까 순환매가 도는 섹터들을 여러분들이 좀 적절하게 포트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막 성장주다 가치주다 이렇게 재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금리 떨어졌으니까 성장주만 됩니다, 뭐 이런 쪽도 있고, 금리가 또 올라가니까 또 갑자기 가치주가 갑니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지나놓고 보세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좋아질 섹터 중에서 최근에 좀 많이 빠져있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몇 가지 권유드리고 싶은 섹터는, 일단 경기 민감주 내에서는 조선과 건설과 철강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업종 다 사실 2, 3, 4월에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이 섹터들이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급락하면서 같이 많이 빠져버렸어요. 일부 기업들은 고점에서 한 20% 이상, 포스코만 예를 들어도 41만 원까지 갔다가 33만 원 왔거든요. 그런 기업들은 지금 충분히 저는 가격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건데, 철강주를 예로 들면 철강주 아직 중국이 감산 정책을 거둬들인 적은 없어요. 그 기조는 유효하고, 그리고 여전히 인프라 투자 많이 하고
수요는 살아있고, 그 다음에 조선업종은 지금 노후화된 선박이 너무 많거든요. 환경 규제까지 이거 바뀐 거 없어요. 다만 주가가 너무 올라가다가 소비재가 가면서 그냥 주가 약간 이제 두들겨 맞은 거죠. 건설도 큰 그림을 보시면 지금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계속 건설 쪽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 정책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건설 쪽가 못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공급 확대에 대한 이제 우려감 때문인데, 이런 것들은 내년 그 선거 전까지는 저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쪽 섹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이 세 개 중에서 뭐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조선업종이 괜찮은 거예요. 예, 조선 쪽이 낙폭도 좀 최근에 크긴 컸지만 조선은요, 제가 왜 세 개 중에 제일 좋게 보냐면은 의견이 좀 반반이에요. 조선업종을 지금 빅사이클이니까 무조건 사야 된다는 논리가 있고, 아니다, 빅사이클 오려면 아직 멀었다, 노후화된 선박들이 그렇게 쉽게 교체되지는 않는다, 좀 불협화음이 있는데,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저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좋다고 그러면요, 그건 이미 다 반영을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조선업종에 대해서 의견이 좀 분분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주가가 좀 부침은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장기적으로는 빅사이클에 온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박이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 8년까지 발주가 엄청나게 됐고 수주를 많이 했는데, 그 선박들이 이제 폐선 시기가 다가와요. 바꿀 시기가 다가오고, 또 그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으로 가는데 탄소 배출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배 선박에 들어가는 원료를 바꿔야 됩니다. 그 선박을 만들 수 있는 업체들은 저는 한국 조선수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조선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10년 동안 주가가 안 갔어요. 그 정 사이클에서 이미 주가가 올라갔던 섹터는 주도주가 되기 힘들어요.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몇 년간은 주가 시세가 안 났어야 되는데, 그 조건에서 조선주가 충분히 자격을 좀 갖추고 있다고 보고 있고, 생각지 않은 발주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배가 부족해가지고 운임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해운 선사들 입장에서도 이제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어차피 발주를 하는데 발주할 바엔 차라리 고부가 가치 선박 이 사이에 발주를 하자,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연결이 되는데, 이게 또 말미에는 친환경까지 연결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좀 조선주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혹시 그중에 기업까지도 꼽아주실 수 있어요? 기업은 사실은 저는 현대중공업을 제일 좋게 보는데, 아시겠지만 현대중공업 비상장 기업이라,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을 좋게는 보는데, 문제는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부진한 이유가 있어요. 현대중공업이 하반기에 상장하니까, 상장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지주에서 할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은 뭐 물론 지금 가격은 좋게 보지만 상장할 때까지는 조금 약간 이제 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차라리 이제 그럴 거면은 현대중공업 지주가 난 것 같아요. 그 아예 위에 있는, 한 단계 위에 있는 현대중공업 지주가 왜 좋냐면, 조선 계열사들도 물론 있지만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현대건설기계라든가 두산인프라코어도 이제 밑에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경기민감주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현대중공업 지주 하나만 사면 조선 플러스 나머지까지 다 고루 섭렵할 수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중공업 지주를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지주사를 좋아하는 편인데, 네. 지주사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년 동안 못 갔잖아요. 지주 업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좋게 보는 게, 근데 다른 나라에는 사실 보면 미국의 알파벳은 지주사인데 그 딱 하나만 상장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주사 상장돼 있고 사업회사가 다 각각 상장되니까 할인 받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부진한 건 맞는데, 근데 이제 그건 다 반영이 됐다고 저도 보고 있고, 상장 자회사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그 비상장 자회사가 많은 기업들이 되게 유망하다고 봐요. 제가 좀 선호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SK. 네. SK가 상장 자회사도 물론 많이 있지만 비상장 계열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 기업들이 나중에 상장하면 또 할인은 받겠지만, 아직까지는 상장할 때까지 시간도 남아 있고, 특히 SK가 그리는 그림에서 보시면은 미국의 플러그 파워 같은 뭐 수소 회사도 지분 투자를 했고, 또 최근에 보면 그 SK 자회사 중에 팜테코라고, 그 회사가 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하는 그 CMO, 그것도 지금 공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비상장 계열사들의 가치가 아직은 SK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지주회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비상장 계열사가 많으면 한번 좀 선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전하게 하자는 그런 재테크를 지향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좀 안 오른 업종 중에 그 보험 업종도 사실은 가끔씩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되게 네. 좋게 보고 있어요. 쿠팡 물류창고 화재 사고 나서 기사를 보니까 뭐 몇백억 이상 뭐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거를 그 재보험도 가입을 해놓고 했기 때문에 거기 거론되는 업체들이 실제로 많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자기 한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험주를 좋게 보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 아무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일단 전 그런 섹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는 주가가 빠질 것도 없거든요. 아무도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약간 이제 믿져야 본전이란 논리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분명히 뭔가 우리가 좋아지는 걸 찾아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운전해 보신 분들은 이제 느끼시겠지만 강제적으로 내가 속도를 이제 무조건 줄여야 돼요. 특히 이제 주택가는 무조건 30 이하로 밟아야 되고 일반 도로에서는 50km 이하.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손해율이 감소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동차 손해율이. 그동안 자동차 손해율이 좀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손해율이 감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고, 두 번째가 이제 실손보험 그 청구 간소화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지금 논란이 되게 심하잖아요. 뭐 의료계하고 보험회사 측에서는 서로 이제 의견들이 다르다 보니까 지금 저는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실손보험을 가입을 했을 때 청구하는 게 너무 불편하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도 약간은 좀 청구 간소화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인 편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통과가 되면 보험사는 비용이 줄잖아요. 그것만 해도 보험사 실적에는 되게 플러스 요인이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배당. 배당을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률이 4.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니잖아요. 배당까지 우리가 가미를 해봤을 때는 가격 매력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하반기에 내가 예상한 대로 시나리오가 전개가 안 돼도 잃을 건 없고, 만약에 내가 예상한 것처럼 한두 개라도 실현이 되면 주가는 그걸 이제 기폭제로 삼아서 한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업종도 하반기를 대비해서 투자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정 안 되면 배당 받고 내년. 그럼요. 그리고 사실 배당주도 좋은 게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 고배당주들이 좀 몇 개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 사실 좀 최근에 많이 오른 게 시멘트주들이 배당을 많이 주는데, 근데 그 기업들은 올랐잖아요. 근데 못 오른 기업들의 좀 대표적인 게 바로 보험주라고 보거든요. 근데 배당주 하실 때도 11월, 12월 돼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6월, 7월 좀 빠를 수는 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럴 때가 저는 제일 싸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시기라고 보고 있어서 배당주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바이오 섹터는 연부장님 별로 추천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전히 같은 의견이신지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적으로 바이오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안 좋다 좋다를 떠나서 추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아야 뭘 추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고, 다만 지금 기준에서 바이오를 저는 나쁘게 보진 말자. 왜냐하면 바이오도 올해 들어와서 거의 못 오른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말 못 갔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하반기에는 그래도 한번 기대감은 가져보자. 다만 그게 어느 기업이 올라갈지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신약하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다만 바이오에서 굳이 본다면 저는 삼성바이오나 특히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CMO 위탁 생산하는 업체들은 일단 돈을 벌어요. 신약 개발하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특히 셀트리온도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지금 삼성바이오는 좀 많이 올랐지만 셀트리온은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은 데다가 지금 하반기에 합병 이슈가 있잖아요. 3사. 그리고 미국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케어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오바마 케어의 핵심은 전국민 의료보험. 의료보험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보험보다 이제는 국가가 챙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병이 많이 걸리면 안 돼요. 이 예방의학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신약을 쓰면 되게 비싸잖아요. 바이오 시밀러는 복제약입니다. 복제약은 기본적으로 신약보다 30에서 40% 싼데, 바이오 시밀러 세계 1등 기업은 누가 뭐래도 셀트리온이거든요. 그 어렵다는 미국 시장도 뚫어낸 기업이에요. 경쟁은 좀 치열하다 하더라도 저는 셀트리온의 기술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이슈와 맞물려서 바이오 기업 중에서 좀 투자를 한다면 하반기에는 지금 한번 셀트리온도 투자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좀 짓궂은 질문인데요. 당연히 정치 테마주 같은 건 추천을 안 하실 텐데, 네. 정치 테마주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혹시 조언해 주실 게 있다면 어떤 게 그러니까 있을까요? 정치 테마도 이게 특히 대선은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큰 이벤트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좋은 이벤트를 왜 그냥 포기하냐, 단지 그냥 인물 테마니까 하지 말자, 이거보다 거기에 관련된 뭐 동문이니 뭐니 해가지고 막 주가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제가 뭐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능력 되시는 분들 하시면 돼요. 다만 저는 되도록이면 말리고 싶은 이유가 끝이 안 좋았어요. 잘못 들어가셔서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았잖아요. 그 예전에 반기문 씨도 나왔다가 결국 안 한다고 그래서 이틀 만인가 갑자기 예. 그 기업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엄청난 주가라고 보였거든요. 인물 테마의 단점 중에 하나가 그 후보가 안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정말 끝나는 거거든요. 그럴 바에는 실체가 있는 정책 테마를 하자. 그리고 나서 당연히 대선이 끝나면 무조건 파셔야 됩니다. 이미 재료가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인물 테마보다는 정책 테마로 가면 확실히 펀더멘털도 받쳐주기 때문에 리스크도 적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그 후보들이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공부하셔가지고 그쪽에 한번 투자해보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거죠.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려면 연말은 돼야 그래도 좀 보이겠죠.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이제 거론되는 후보들이 대선 출마 선언을 공식화하면 구체적인 공약들을 이제 하나씩 꺼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이번에도 이분들이 얘기했던 그런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추론해봐도 어느 정도 그 정책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신문 기사라도 검색하셔가지고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반기 지수 전망과 혹시 변수를 혹시 짧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하반기에는 삼성전자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게 지수가 우상향은 하는데 뭔가가 좀 답답한 상황인데 위가 열리거나 아니면 급락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건 삼성전자한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되게 분분하거든요. 뭐 한쪽은 꺾인다, 뭐 반도체 안 좋다, 한쪽은 반도체 좋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가 이번 하반기에 또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일지는 저도 모르지만 안 좋은 것들은 저는 반영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5개월 동안 못 갔어요 주가가. 그래서 불확실한 부분들은 반영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적어도 여기서 나쁠 건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수는 크게는 안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는 거는 어쨌든 방향은 삼성전자가 결정하니까 삼성전자가 움직일 때가 좀 우리나라 증시가 3,500 가고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3,500까지는 가는데 그게 7월이 될지 뭐 10월, 11월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삼성전자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한 가지 더 보실 수 있는 변수가 결국엔 이제 미국이 테이퍼링 언제 하느냐 이건데, 이것도 저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테이퍼링도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정도가 돼버렸고 저는 그거 연준이 의도했다고 봐요. 왜냐면 막상 테이퍼링을 했을 때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8월이 될지 9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쯤에 테이퍼링 저도 한 번은 언급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때 시장은 오히려 굉장히 좀 좋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 불확실성이 해소되니까. 다만 이거를 지금 투자들이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자꾸만 너무 늦게 또 얘기를 해버리면 오히려 그 자체가 악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이퍼링을 얼마 정도 좀 빨리 얘기를 하느냐, 그게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께 그 알짜 종목 고르는 노하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재무제표에서 이것만 봐라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어쨌든 그 매출하고 영업이익입니다. 그걸 보실 때 좀 추세적으로 증가하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최근 한 3, 4년간 봤을 때 꾸준히 증가하면서 영업이익까지 늘어나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고, 분기 단위로도 꼭 보셔야 돼요. 이번 1분기에 실적 발표한 거 보시고 작년 1분기랑 비교해 보시고 작년 4분기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는지, 계절성은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여러분들이 일단은 재무제표를 가장 보실 때는 매출과 영업이익부터 수치보다도 이 추세가 우상향하는지를 좀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염 부장님이 이제 종목 업종을 되게 시원시원하게 이제 찍어주시고, 사실 제가 이제 좀 과거를 봤더니 많이 맞히시더라고요. 어떤 걸 주로 보세요? 이제 종목 추천하고 할 때 사실 이게 되게 부담되는 거잖아요. 아, 부담되죠. 근데 저는 제가 증권사 입사하고 나서 고객분들 상담하는데, 아니 제가 잘 모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거 상담해드려야 되는데 기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기업을 알기 위해서는 또 산업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 공부하는 방법이 다른 게 아니라 애널리스트 쓴 보고서들이 매일 나오잖아요. 거기 보물창고인 거예요. 근데 왜 전자공시도 있고 그런 건 좋은데, 전자공시에 나오는 그 분기 보고서는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니까 업데이트가 좀 느려요. 근데 증권사 보고서는 매일매일 써주시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은 뭐 애널리스트가 워낙 많으니까 많은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저는 이제 매일 읽어보는 거죠. 읽어보고 중요한 것들은 제가 메모는 다 해놔요. 그렇다고 그걸 메모해놨다고 해서 외운다는 게 아니라 이렇구나 이해만 하고 끝내요. 근데 며칠 후에 또 비슷한 보고서 또 나와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이게 반복되면 이제 알아요. 그래서 저는 먼저 산업 분석 보고서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보고서를 이제 매일 읽어보고 그 안에서 내가 몰랐던 내용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조사를 해봐요. 그리고 나서 기업을 봐요. 그럼 그 중에서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고 덜 오른 기업이 뭘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는 편인데, 지금 이제 요거 시청하시는 분들도 진짜 매일매일 보고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처음에는 관심 있는 업종부터 골라보세요. 네이버 가면 금융면에 들어가면 리서치 파트가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증권사 보고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기업부터 보지 마시고 산업부터 누르세요. 찾아가지고 다 읽어보세요. 좀 옛날 거라도 최소한 2달 전부터 보고서를 보잖아요. 이게 애널리스트 시각이 바뀌는 게 보여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바뀌어 있잖아. 왜 바뀌었지? 이 그림이 그려져요. 그때보다 좋게 보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때보다 톤을 낮췄네? 그러면 이제 왜 낮췄지? 이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업데이트가 되면서
투자를 내가 이제 알고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은 리포트와 나쁜 리포트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그것도 그러니까 최소한 그거 구분하시려면 1년 정도는 꾸준히 보셔야 꾸준히 돼요. 봐요. 네, 보다 보면요. 애널리스트들이 쓰는 걸 딱 보면 톤이 있어요. 그 안에 행간에 숨겨진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읽다 보면요. 분명히 되게 애매한 표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분명히 내용이 여기까지 다 좋아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써놓냐면 올해 애플 아이폰도 당연히 잘 팔릴 것 같지만 다만 올해 너무 잘 팔리는 대신에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안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서 뭐라고 느끼시나? 내년엔 그럼 판매가 둔화되면 이 회사는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럼 거기서 캐치를 하셔야 돼요. 내년에 꺾일 수도 있겠구나. 장기 투자는 좀 위험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실제로는 좀 보수적으로 보라는 얘기구나. 사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처음 본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좋은 내용인데 마지막에 안 좋은 거 썼네?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많이 읽다 보면은 행간에 숨겨진 의미가 딱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톤의 변화를 보시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계속 읽어보시는 수밖에는 좀 딱히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리포트는 하루에 몇십 분 정도 보는 게 좀 적당할까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최소한 1시간은 보시는 게 1시간이요?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리포트도 너무 많으니까 제가 노하우가 없을 때는 그냥 하나씩 다 읽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5-6시간 걸려요. 이거를 몇 달 하다 보니까요. 딱 제목만 보면은 이제 이 보고서 무조건 읽어봐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보이고 너무 뻔한 제목의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걸러내고 새로운 보고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무조건 읽어봐요. 특히 저는 이제 산업 보고서는 웬만하면 다 읽어보고 그리고 기업 보고서는 다 보지는 않고 거기서 특히 목표가 변동하는 것들 있죠. 목표가를 낮춘 거라든가 올리는 거 아니면 투자 의견 올리는 거라든가 아니면 제목이 되게 새롭거나 안 쓰던 기업 보고서인데 갑자기 나온 보고서가 있어요. 그렇게 좀 골라내다 보니까 1시간 정도 안에서는 다 읽어볼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꾸준히 읽다 보면은 자기만의 어떤 그 골라내는 노하우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보고서를 보라고 추천도 좀 해주시나요? 이분의 것은 꼭 읽어라 이런. 저는 편애하는 게 아니고 좀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제 보는 보고서 중에서는 좀 인사이트 있게 좀 봤던 게 저는 네. 그 하나금융투자의 박정대 애널리스트 분이 예. 그 유통 담당하시는 분, 네. 유통 화장품이에요. 예. 근데 왜 제가 그분을 좀 신뢰하냐면은 일단 잘 맞추세요. 저도 놀랄 정도로 예. 물론 그 근거가 명확해요. 우리가 몰랐던 포인트까지 잘 집어주셔가지고 기업들을 잘 이렇게 골라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일단 박정대 연구만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들이 자주 읽다 보면은 충분히 그 점은 좀 골라낼 수 있을 친한 것 같아요. 다른 애널리스트분들이 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요? 뭐 서운해도 어쩔 수 없고 예. 그냥 제가 예. 좀 느꼈던 건 다 네. 정말 저는 보고서 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는데 네. 제가 이제 특히 좀 그렇게 좀 인사이트를 얻었던 분이 좀 박정대 연구원님이라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3프로 TV는 추천 안 해주시나요? 3프로 TV는 뭐 제가 매일 나가니까.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이제 ETF 한번 여쭤볼게요. ETF 투자 유망 섹터 원픽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ETF에서는 그래도 이 섹터보다는 저는 일단 원픽은 무조건 그 스파입니다. 스파이라고 S&P 500. 예. 그거에 투자하시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결국 전 세계 증시를 선도하기 때문에 이 스파이가 무너지면 전 세계 다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그 스파이라는 그거를 좀 투자하시면 좋겠고 실제로 워런 버핏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게 가장 개인 투자분들한테는 유리하다. 그거 말고 이제 미국 ETF 중에 좀 유망하다고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KRBN이라고 있어요. 그 탄소 배출권 가격에 따라서 변동하는 7월 달에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 초안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이제 유럽에서 거래를 할 때 탄소를 1톤 배출을 하면 5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 탄소 국경세를 내기 전에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탄소 배출권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너네 회사는 10톤만 배출해 이랬는데 2톤만 배출하면 8톤이 남으니까 그걸 판매할 수 있고 20톤을 배출하는 기업은 그러니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사와야 되잖아요. 그걸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라고 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저는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2030년까지 지금 전 세계가 다 이제는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결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탄소 배출권을 사든 간에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KRBN이 이제 친환경 ETF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ICLN이라고 친환경 사업에 또 투자하는 ETF예요. 이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배출권 사업에 투자하는 ETF고 ICLN은 친환경 기업들 있죠. 태양광, 풍력, 수소 이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에 골고루 투자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1년, 2년 보고 투자하는 섹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10년 이상 보는 섹터들이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연부장님이 주식시장 어떻게 보신 게 한 20년 정도 되잖아요. 네. 초반 10년은 한 중국 신흥국들이 되게 강했었고 맞아요. 지난 10년은 이제 미국이 좋았는데 미국이.
예. 향후 10년은 뭐 예를 들어 국가지수 중심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래도 미국인가요? 저는 이제 앞으로의 10년을 봤을 때는 수익률 면에서는 그러니까 물론 리스크도 더 크겠죠. 당연히 신흥국들이. 그렇지만 저는 한국이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의 시대였잖아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약해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베이스잖아요. 근데 미국은 소프트웨어 기반이고. 근데 앞으로의 10년은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뭐라고 했죠? 공급망 재편을 꺼내 들었어요. 무조건 중국하고는 이제 경쟁을 하겠다는 건데 중국을 철저히 몰락시키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우방을 확보해 가지고 조이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그럼 한국이 좋냐? 한국은 중국과 제조업에서 엄청난 경쟁을 해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게 뭐죠?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제조업 기반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재정이에요. 재정 정책에 돈을 풀면 어디로 가냐면 실물 경제로 돈이 들어가요. 실물 경제 들어가면 그 돈들이 다 투자로 들어갑니다. 실제 공장 짓고. 근데 미국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파트너로 저는 최적은 한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한국은 반도체 잘 만들죠. 2차 전지 만들죠. 통신 장비도 만들고 못하는 게 없어요. CMO도 하죠. 배터리도 하죠. 자동차도 하죠. 거기다 석유화학, 뭐 철강, 조선, 건설. 전 세계로 보면은 이렇게 모든 산업을 다 골고루 제조업 기반으로 잘하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의 입맛에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보여줬어요. 보여줬죠. 예, 또 원자력 발전도 아니 미국이 갑자기 한국한테 우리 원전 공동 수출하자. 설계 능력은 미국이 앞섰는데 근데 짓는 것도 한국이 잘해요. 미국이 이제 그런 설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같이 한번 가보겠다.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향후의 10년은 좀 한국의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 하는 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10년 바라보고 좀 모아가기에 좋은 ETF를 추천해 주신다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제일 좋게 보는 섹터는 전 자동차. 왜냐하면 한국의 자동차는 이제 옛날의 자동차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정의선 회장 체제로 바뀌면서 뭐가 좋아졌냐면 주가가 한 단계 더 레벨업 할 수 있게 모빌리티로 바꿨어요. 방점을. 그러니까 모빌리티라는 거는 우리가 이동하는데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의미하는 건데 그 모빌리티와 관련된 모든 산업을 이제 현대차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전기차 만들고 자율주행차도 만들기 시작했고 로봇 회사 인수했죠. 자율주행 솔루션 만드는 회사도 만들었죠. 지금 우리는 모르잖아요. 성공할지는. 근데 이럴 때 저는 투자해야 된다 보거든요. 긴가민가 할 때. 왜냐면 성공하는 걸 다 알아버리면 주가는 이미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역시 친환경. 국내도 친환경 관련된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그리고 모든 이제 회사가 친환경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업과 안 줄이는 기업들은 간에 페널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강 회사들 탄소 배출하는데 그거 안 줄이면 국경세 물어야 돼요.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 특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뭐 저감 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회사들도 국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 섹터에 대해서 ETF에 포함이 돼 있다면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친환경을 묶은 ETF는 따로 없죠? 그런 것들이 이제 조만간 또 예. 한국에서는 많이 나오게 네.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그런 쪽도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예. 같습니다. 그 연부장님도 저 증권사 들어오기 전에 주식으로 손해를 본 경험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다 까먹었어요. 저도 이제 똑같아요. 그냥 못 모르고 투자했다가 전형적으로 그 예. 남의 얘기만 믿었는데 그게 잘 맞았어요. 네네. 잘 맞다 보니까 믿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상패 당해가지고 한번 이제 크게 다쳤는데 그러니까 또 사람이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그 연부장님의 투자 실패담 보니까 이게 작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그 남성이 여성들에 비해 돈을 못 벌고 20대 남자가 특히 세대별로도 돈을 잘 못 벌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부장님이 보시기에도 성별 차이나 뭐 나이대에 따라서 손실 보는 게 좀 눈에 띄시나요? 제가 여성분들도 이렇게 상담해보면 되게 약간 남성분들도 다 그런 건 아닌데 단기 매매를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일단 성향 자체가 여성분들이 그냥 이런 경우죠. 삼성전자도 작년에 5, 6만 원에 사신 분들이 9만 원 가도요 안 파세요. 왜냐면 이제 고점인 걸 알아도 이거 뭐 안 되면 그냥 자식한테 물려주지 약간 이런 마인드세요. 굳이 팔아서 뭐하냐. 어차피 예금에 넣어놔봐야 예금 뭐 이자도 얼마 나오지도 않는 거. 그리고 팔 생각보다는 오히려 더 사려고 하세요. 빠지면 더 사면 되지 이런 마인드세요. 근데 남성분들은 좀 다른 게 약간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세요. 비싸게 팔고 싸게 살려는 그런 욕구가 되게 강하세요. 남자분들 성향이 되게 좀 그런 경우가 강하고 특히 20대 남성분들은 더더욱 안 가지고 가려고 하세요. 지금 당장 뭔가 내 눈앞에 하루에 2% 3%라도 원하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통계상으로는 그런 성향들이 되게 좀 심하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역설적으로 여성분들 남성분들 떠나서 주식해서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매매 횟수를 줄이신 분들이 대부분 성공했거든요. 지금 남성분들 중에서 사고 파는 게 좀 심한 분들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원칙 가지고 정말 잘하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단기 매매를 했는데 성과 안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거는 지금 실패한 전 투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한번 장기 투자 마인드를 가져보시는 훈련을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좀 심심해서 많이 매매를 하고 싶어하죠. 재미를 느끼려고. 근데 저는 그 말씀 질문 잘해주셨는데 아니 주식 투자 재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재미로 하실 거면 차라리 재밌는 거 많잖아요. 예능도 있고. 얼마나 제발 재미로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입니다. 왜 주식 투자를 해야 되냐면 갈수록 저금리는 더 심하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내 돈은 계속 까먹어요. 점점 물가는 올라가니까 실제로. 근데 그거를 젊었을 때부터 미리 투자를 해놓으시면 복리효과라는 게 되게 무섭잖아요. 1년에 20%씩만 수익을 꾸준히 내도 진짜 1억 원이 20년 후에는 진짜 몇십억 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 투자 재미로 하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내 자산을 방어한다는 입장에서 빨리 한번 투자해 보시는 그런 부분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좋은 말씀 되게 많이 해주고 계신데 그 손절 얘기가 안 나왔길래 손절 좀 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손절의 원칙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어떨 때 손절을 해야 되는지를 좀. 그러니까 내가 왜 샀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손절을 하려면 마이너스 3% 까먹었어요. 아니면 마이너스 10% 까먹었어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데 그거는 매도의 원칙이 아니에요. 어떤 또 이게 책에 보면 무조건 7% 까먹으면 손절해라. 트레이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매일 그 시세를 보면서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그게 맞는데 그 20% 까먹고도 주가가 2배 오른 경우도 정말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손절 원칙으로 잡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건 주변 소음 다 차단하고 내가 네이버를 사건 삼성전자를 사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처음에 산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훼손됐을 때 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네이버보다 더 좋은 게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네이버하고 우리 항상 거론하는 게 카카오잖아요. 이거 아무리 봐도 같은 인터넷인데 내가 봤을 때는 카카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럼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이유를 제외하고 그냥 단지 많이 빠졌으니까 나는 무조건 손절하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의견이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전문가마다 다 달라요. 어떤 전문가는 손절을 잘하라 그래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털고 나와라. 그런 분도 계세요. 그게 틀리다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그거엔 반대입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손절 몇 번 하다 보면요 원금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손절은 저는 되도록 하지 마시라 그래요. 대신에 내가 생각한 아이디어랑 반대로 갔다. 무조건 손절입니다. 그게 아닐 때 그냥 누가 손절하라고 해서 손절하고 조금 빠졌으니까 손절하고 무서워서 손절하고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절 횟수를 줄이되 내가 생각한 원칙에 위배됐을 때는 과감하게 하자.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연 부장님의 사적인 일상과 근황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에 드시기까지 하루 스케줄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보통 한 11시 정도에 자거든요. 11시 정도에 자서 다음날 준비할 게 좀 많으면은 한 3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많고 보통은 3시 반,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자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아침마다 3프로 TV도 나가고 저녁에는 또 제가 이트렌드라고 마감 시황을 하는 그 채널이 있는데 그 두 개를 이제 매일 고정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준비 안 한 상태로는 방송을 할 재간이 없어요. 왜냐면 그게 제가 나가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매일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날 나오는 뭐 보고서나 이거 뉴스들을 제가 업데이트를 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미리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날 준비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준비하는 게 왜 힘드냐면 일단 제가 먼저 읽어봐야 되잖아요. 읽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읽고 설명하려면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제가 피킹하는 그 시간도 좀 걸리지만 그걸 하나하나씩 읽다 보면은 시간이 은근히 많이 뺏겨요. 그것 때문에 하루에 좀 4시간밖에 좀 잘 수 없는 상황이라.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좋은 점은요. 일단은 그렇게 좀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하니까 웬만하면은 이제 다른 방송 가도 다 그냥 질문에 답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 거의 전업종을 하다 보니까 깊게는 제가 좀 부족할 수 있어도 얇게는 좀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잠을 못 자고 좀 피곤한 점은 있어도 제 공부도 잘 되는 것 같아서 사실은 오히려 저도 좀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4-5시간 자는 삶을 지금 얼마나 지속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작년 8월부터 이제 3프로 TV 나가고 마감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그 4시간 자고는 안 했고 보통 한 6시간 잤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양이 많아지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욕심도 더 생기게 되고 그래서 제가 기억에는 올해 초였던 것 같아요. 올해 1월부터는 좀 4시간 정도. 이베스트 개인 투자자들 상담해 주신 업무는 지금 사실은 많이 못 하시고 많이는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회사로도 연락도 많이 오시곤 하는데 그런 경우 이제 제가 회사 통해서 답변 드리기도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많이 못하고 근데 제가 대신에 그래도 이제 여러 채널에 나가가지고 상담도 해드리고 또 저희 뭐 마감 시황에도
종목들을 많이 언급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송 통해서 좀 대신에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요새 그 여의도 아이돌이라고도 불린다고 하시는데 이제 체감도 많이 하실 것 같고 길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 실제로 여기 오다가 또 한 분이 아니 갑자기 이제 눈이 마주쳤는데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다시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새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좀 알아보셔가지고 좀 체감은 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펜이나 뭐 선물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아 실제로 이제 저희 회사에 연락도 없이요 갑자기 찾아오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다행히 회사에 있었어요. 회사에 있었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누가 찾아오셨다고. 근데 당연히 뭐 찾아오셨는데 당연히 뭐 돌려보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뵈러 갔는데 아니 그 깜짝 놀랐던 게 전복을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감사했죠. 예. 감사했는데 더 놀랐던 건 뭐냐면 그분이 그래서 좀 상담해달라고 저한테 오셨나 그랬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물론 이제 자기 계좌를 한번 봐달래요. 그래서 한번 봤어요. 근데 제 눈을 의심해서 수익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좋은데 굳이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시냐 그랬더니만 그래도 한 번 더 점검을 받고 싶으셔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때 기분이 좀 좋았던 게 예전에는 집중 투자를 많이 하셨대요. 몇 종목 한두 종목에 집중했는데 저는 분산 투자를 많이 권유드리거든요. 제 방송을 보시고 분산 투자를 했는데도 이렇게 수익이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근데 그걸 또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그 분이 기억에 남고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뿌듯했습니다 당시. 부장님 개인적으로는 주식 아예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 법적으로요 개별 기업 주식은 금지가 돼 있어요. ETF밖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제 주로 지수형 ETF 이런 쪽만 하고 있고 개별 기업은 지금 매매가 저도 하고 싶지만 혹시 너무 아쉬웠던 가장 대표적인 기업 뭐 종목 같은 거 있었어요? 제일 아쉬웠던 게 저는 LG화학이었어요. 그때 이제 작년에 코로나19 터지고 30만 원 한번 깨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당시에 LG화학은 세계적인 이제 배터리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CATL하고 경쟁을 했는데 근데 오히려 CATL보다 경쟁력이 더 뛰어나더라고요. 중국 시장이라는 것만 제외하더라도. 근데 그게 눈에 보였어요 사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석유화학도 돈을 잘 벌고 그 기업은 저는 진짜 무조건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쉽긴 했습니다 당시. 혹시 지금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을 좀 사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남들이 좀 관심 없는 거 위주로만 항상 보거든요. 일단은 지금은 다들 뭐 관심들이 없으시겠지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없으면 안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도. 특히 반도체 장비 소재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주가들이 사실 많이 흘러내려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 섹터 중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장비 소재 기업, 특히 우리 한국이 더 투자를 늘리는 게 비메모리 쪽이잖아요.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 좀 찾아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저는 그 임플란트 회사들, 아니 임플란트 뭐 그거 해봐야 뭐 얼마나 돈 되겠어 막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이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요. 근데 지금 중국 시장이 열렸고 거기다가 유럽하고 미국 시장도 열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전 세계가 다 고령화 시대에 이제 접어들거든요. 그러면 이가 상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임플란트를 제대로 하는 업체들이 전 세계에 몇 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한국에 3사가 있잖아요. 되게 잘하잖아요. 제가 또 왜 임플란트를 또 좋게 생각하냐면, 경쟁력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저는 경쟁력을 뭐라고 보냐면 교육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임플란트 회사들이 치과 의사들 교육을 정말 잘 시켜요. 근데 그 치과 의사분들이 교육을 잘 받아야 시술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임플란트 조금 주가 올랐어도 여전히 싸고 저는 장기적으로 좀 매력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선주들도 현재 기준에서는 주가가 충분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한번 사볼만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염블리 염승환 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내 주식 전망, 그리고 유망 섹터, ETF도 듣고 그 미중 갈등까지 다 폭넓게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구독자님들도 염 부장님 말씀 참고하셔서 주식 투자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민 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